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시험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적중특강 공부할 건데요. 바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3월달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사실 듣기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느낌 외에는 독해나 쓰기 다 무난하게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시험을 내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듣기, 독해, 쓰기 이 세 영역에서 각 파트별로 좀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것들을 제가 핵심 알갱이만 모아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듣기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들리는 그대로 정답인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풀이 방법을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독해 이 부분은 설명문 문제. 이거 제가 준비했는데 이것도 요령만 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 받점 문제가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개념부터 또 문제 유형까지 준비했으니까 뭐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듣기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듣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들리는 그대로 정답.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듣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이 어떤 게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할 것은 바로 이 보기 부분이에요. 보기 부분에선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선 1번은 소리입니다. 성조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요. 대충 소리가 무엇이다라는 것 정도는 마음속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좀 여유가 계신 분들은 이제 의미적으로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동의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 소리와 의미, 파악은 반드시 문제 듣기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A. 要求严格, 요구가 엄격하다. 두 번째, 学历不高, 학력이 높지 않다. 세 번째, 为人谦虚, 사람 됨됨이가 겸손하다. 마지막은 很有学问, 굉장히 학문, 학식이 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내용 보고 또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我想选张教授做我的导师.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쉐는 선택하다죠. 이 장 교수님을 선택해서 做, 삼다, 만들다, 我的导师, 나의 지도 교수님으로 좀 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나의 지도 교수님으로 좀 모시고 싶어라는 중국어식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挺好的, 너무 좋다. 张教授很有学问. 해서 뭐가 나왔냐면 很有学问이 지금 들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얘가 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렸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들어볼게요. 虽然看着很严肃，但其实对人很亲切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귀에 꽂히는 소리가 严肃와 친치일 것입니다. 严肃하고요. A에는 严格 다른 것이고요. 친치하고요. 그 다음에 C에 있었던 谦虚 전혀 다른 것이죠. 소리도 다르고 의미를 보자면 비록 보기에는 엄숙해 보이지만 엄숙하고 근엄하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하셔. 그래서 이거 친근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 똑같은 의미인 D가 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들리는 대로 정답인 경우에는 힌트가 하나 나오고 그냥 그것과 일치하는 것 하나가 나와서 답인 유형이고요.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할만하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기를 먼저 보셔야겠죠? A 볼게요. 读书俱乐部, 독서 클럽. 두 번째, 时代广场, 시대광장. 세 번째, 市广播电台, 시 라디오 방송국. 마지막은 读书大厦, 도서 빌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다 장소 관련이네요. 그다음 어떤 장소가 나온지 본문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남자의 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听说您的新书出版了. 듣자니 당신 새 책이 출판되었다고 하는데恭喜您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여자가 谢谢 감사해요. 下周三我在时代广场. 우선 여기서 멈춰볼게요. 时代广场이 이렇게 딱 나왔죠? 그렇다면 빨리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나머지 게 들리지 않는다면 얘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시대광장에서 여 갔습니다. 한 개 실수签售会에서
새 책 사인 판매회. 우리는 그냥 새 책 사인회라고 하죠. 네, 그걸 거행한대요. 希望你能来 오시길 바랍니다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장소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새 책이니까 책과 관련한 두수라든지 두수 이런 거 얘를 답으로 골라야 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왔던 시다이 광장을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게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有些烫 약간 뜨겁다. 已经饱了 벌써 배가 불러요. 세 번째 没有勺子 숟가락이 없네요. 마지막 胃口差 입맛이 좀 떨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보도록 하죠. 怎么不喝了? 왜 안 마셔? 这汤不合你的口味吗? 네 입맛에 안 맞니? 라고 했더니 不是, 아니래요. 그렇다면 입맛에 안 맞다, 입맛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이제 계속 볼게요. 有点儿烫이라고 나왔습니다. 약간 뜨거워. 그렇다면 아까 有些烫 같은 말이죠. 얘가 답이겠죠. 마무리 보시면 我等一会儿再喝. 좀 이따가 또 마시려고 해서 나머지 너 배가 부르다든지 숟가락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도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들리는 그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좀 틀리게 되냐면 이제 보기에 너무 쉬우니까 아니 설마 이게 답이겠어? 너무 쉬운데? 해서 좀 더 어렵게 꽈서 낼 거야 라고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한 번 더 꽈가지고 그래서 틀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예 소리를 읽질 못해서 이거 탕이라는 소리를 아예 몰라가지고 이렇게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소리적인 준비를 미리 해놓으셔야지 그래야지 들리고 또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단어장 같은 거 많이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듣기 1부분 이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독해 2부분 가도록 할게요. 독해 이 부분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논설문, 설명문, 이야기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좀 딱 명쾌하고 설명을 드렸을 때 내가 시험장 가서 좀 쓰기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설명문 문제 또 세 가지 좀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 설명문 문제는 보기를 딱 보면요. 이거 설명문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중요해서 제가 칠해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ABCD 보기에 보시면 똑같은 한자가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것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에 대한 소개가 위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설명문은요. 전문적이고 상세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설명,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두 다 읽고 완벽하게 기억해서 답을 대조한다. 이런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푸는 것이 좋냐면 이런 소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혹은 맞는지 틀린지를 대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조. 여러분들이 어떤 중국어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속에 이 소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 대조하면서 답의 여부를 이제 그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운이 좋다라고 한다면 답이 A일 경우 그럼 대조하자마자 이거 나왔네? 그래서 얘를 답으로 고를 수 있잖아요. 꽤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요. 어쨌거나 이 방법적인 면에서 좀 시간을 아끼고자 한다면 이런 요령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A부터 볼게요. 국어지驾照 이거 국제 면허증인데 혹시 해석이 안 된다면 그냥 이거 빼버리고 이것은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 누구로 말미암아 각국의使馆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으로 말미암아 팡팡 발급을 한대요. 그렇다면 각국 대사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각국 대사관. 그냥 해석이 아니고요. 각국 대사관이라는 한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쭉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다 보니까 본국만 나와요. 자기네 나라라는 본국, 본국만 나오지 각국 대사관이라는 나라는 말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럼 소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단지 있다. 소수 국가만이承认 승인한다. 소수 국가만이 국제 면허증을 지금 인정하고 있대요. 그러면 소수 국가를 여러분들이 힌트 단어로 찾아가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번 쭉 봤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붙겠죠. 소수란 단어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매년 거考 2次한 차례 시험 볼 수 있대요. 이건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수사가 나오면 숫자 자리를 가서 대조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2번 하나에 驾照 운전면허증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죠. 이것도 틀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D가 맞는지 볼게요. 이 국제 면허증은 不能玩수 없다. 单独使用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대요. 그렇다면 단독 사용이란 단어를 쭉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저 아까 보다 보니까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여기 동시使用, 동시에 사용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를 한번 찬찬히 여러분 해석해 보면 되겠죠. 只有, 자 이거 지우고 한번 깨끗하게 네,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只有잘 접속사원 보십니까? 뭐뭐만이 비로소라는 표현이죠. 그럼 뭐여야지만이 허 누구와 驾驶员 운전자가 所持的 가지고 있는 바의 본국의 자기네 나라의 驾驶证明 운전면허증과 동시에 사용해야지만 여기죠. 동시使用 이 증명서와 동시 사용해야지만이 비로소有效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국제 면허증에 효과가 있으려면 본국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D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D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나쌤 너무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이게 위에 나왔는데 선생님이 억지로 막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꼼꼼한 해석이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지 여러분이 한번 느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국제 운전면허증은 是입니다. 사람들이 在国外 외국에서 운전을 하거나 차를 빌릴 때 所需的 필요한 바의 운전 자격 증명과 그리고 번역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本身 그 자체로는 并不是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운전면허증이 아니래요. 국제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이 아니래요. 단지 뭐 해야지만이 그 운전자가 지니고 있는 본국의 운전면허 증서와 동시에 사용해야지.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동시에 사용해야지 비로소 효과가 있습니다. 由此可见, 이로부터 알 수 있죠. 진정으로 이 쥐요 가지고 있다. 운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是 무엇이다? 본국의 운전면허증이지. 여러분 이게 저니까 이렇게 해석이 매끄럽게 되는 거지. 아직 여러분 수준에는 이 문장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끄러운 해석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운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자기네 나라의 운전면허증이지 오히려 뭐는 아니다? 국제면허증은 아니다. 해서 본국 면허증이 있어야지 국제면허증을 얻을 수 있고 그게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럼 A 보세요, 여러분. 각국의 대사관이 발급한다.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죠. 소수 국가에서만 인정하죠. 안 나왔죠.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거꾸로 대조했을 때에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단독 사용할 수 없다. 사용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D가 됩니다.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은 선생님 저에게 또 하시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했더니 정말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라는 거를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만약 이런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이라면 선생님 말이 지금 믿음이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BCD 보니까 하이샹이라는 단어가 번복적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하이샹이 원래 바다코끼리인데요. 이 바다코끼리라는 의미인 거 몰라도 이 코끼리에 관한 소개 중 뭐가 나왔는지 이렇게 대조하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딱 보셔도요. 본문 내용이 너무 길고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해석해서 다 기억한다는 것.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한국어로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국어로 이 바다코끼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한국어로 다 기억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로 본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것이므로 거꾸로 내가 해석이 아닌 대조로 답을 찾겠다. 이런 마인드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A 볼게요. 在水中 물속에서 피부는 정 어떤 모양 모습을 나타내다 띠다黄色 노란색을 띱니다. 혹시 이거 모르겠다면 어쨌든 부정적인 말은 아니기 때문에 물속에서 피부 노란색 이거만 보시면 돼요.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쭉 찾아가도 돼요. 네, 북극 그들의 피부 나오네요. 피부. 일반적으로는 여기 나오니까黄色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찾냐면 물속이란 단어를 체크하셔야 돼요. 계속 가볼게요. 하지만 땅 뭐 했을 때 그들이 处在 冰冷的 海水중 수중에 있을 때 물속 여기 나오네요. 여위 무엇 때문에 혈관 때문에 피부는 变为 뭐로 바뀝니다. 회백색
그래서 물 속에 있을 때는 회백색.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모두 다 대조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보기이긴 했어요. 이건 물 속에서 노란색, 얘는 물 속에서 회백색.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단 두 번째, 자주 남극에서 출연인데 우리 첫 줄 시작할 때 북극이란 단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탈락. 그다음 상안, 이 언덕이나 해안가에 오르는 것은 是为 뭐를 위한 것이다. 寻找食物, 음식을 얻기 위해서래요. 그러면 언덕에 오른다와 음식 이 두 가지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는 언덕에 오른다가 없었기 때문에 뒤로 갈게요. 재밌는 거는 나오네요. 상한이허. 얘는 혈관, 피부, 색깔, 돌, 돌, 거대한 색깔 이렇게 나왔어요. 음식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탈락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피부 색깔은 또면 다변한다 해서 피부색 어디에 있을 때 피부색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D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피부색에 관한 이야기인지 또 제가 한번 천천히 확인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코끼리는 북극에서 생활합니다. 그들의 피부는 일반적으로는 정 나타냅니다. 회색 혹은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땅什么什么时딱 뭐뭐 할 때 어떤 시점을 나타내죠. 그들이 초자에 어디에 처해 있다? 아주 차가운 해수, 바닷물 속에 있을 때에는 여우이 무엇 때문에? 혈관이收缩, 수축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 좀 어려워요. 몰라도 돼요. 아무튼 혈관 때문에 보시면 돼요. 혈관 수축 때문에 피부는 바로 会말수 있다. 变为 뭐로 바뀝니다. 회백색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아까 A가 틀렸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샹아니허 언덕에 올라온 다음에는 혈관이 또扩장, 확장된대요. 그렇다 보니 피부는 随之 그것을 따라서 变为 뭐로 바뀝니까? 棕红色에서 얘는 밤 색깔인데 또 그냥 홍서만 보셔도 돼요. 빨간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대조하는 거니까. 땅什么什么时 뭐 했을 때 한 무리의 바다 코끼리가 같이 우프 드러눕다. 암석 위에 같이 드러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방fu 방불케하다. 在岩石上그 암석 위에 풀어 깔았다. 하나의 거대한 밤색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대요. 다 밤색깔이어가지고.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얘기였어요? 예, 색깔 이야기였어요. 바다코끼리의 피부 색깔 이야기.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이 되셨죠? 근데 아직도 믿음이 안 가요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한 문제 더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발로, 백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A 볼게요. 이 백로 시절, 이 시기에는早晚 温差, 아침 저녁 기온차, 일교차가 크대요. 그렇다면 일교차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쭉 보십니다. 일교차라는 단어. 혹시 저보다 벌써 빠르게 찾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一天是 全年 1년 가운데 여기 좀까지 早晚 温差 아침 저녁 온도차 일교차가 最大的一天 가장 큰 하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정말 땡큐인 복이죠. 시시니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정답이 A인데 그냥 대충하자마자 답이 나온 경우였어요. 정답 그래서 A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해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꽁리더 양력 9월 7일이나 혹은 8일은 시입니다. 중국 음력 22죠. 24절기 가운데의 제 15번째 절기, 즉 백로입니다. 까는 여기서 쯔의 뜻입니다. 네, 이것의 뜻이에요. 이 절기는 이즈 그 의미가 가리킵니다. 날씨가 점점 转凉, 서늘해진다.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것을 가리킨대요. 夜晚 저녁에는 花草树木上的 꽃풀이나 나무 위에 있는 水汽, 이 수증기, 물들이 会凝结成 뭐로 연결됩니까? 네, 밑에 보시면 露汁, 네, 이슬로 연결이 된대요. 이슬이 맺힐 수 있대요. 这一天, 이날은 1년 가운데 일교차가 가장 큰 하루로서 해서 이거 바로 이제 답이 나왔죠. 동시에 역시 标志着 표시 나타냅니다. 가을의 到来, 도래. 이제 가을이 왔다. 그럼 가을이 왔다는 얘기는 여름과 가을 사이겠네요. 그죠? 자, 이제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B, 백로는 가을과 겨울 계절의 분계점이다. 아니요.
여름과 가을이 맞겠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겨울 얘기 안 나왔어요. 그다음 세 번째, 이 시절에는 호 여부할 수 있다. 대량의 降雨, 강우, 비가 내릴 수 있대요. 비 내린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다음 마지막, 이것이 지난 후에는 날씨가 회변 노안, 따뜻해진대요. 아니, 아까 이거 추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BCD는 안 나왔어요. 얘만 나왔어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문 문제는 대조형 문제로서 본문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형태로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추천인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잘해요, 중국어.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한자 두렵지 않아요. 그냥 러시하게 성실하게 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제 정보를 기억해서 답을 찾아도 괜찮아요. 만약 그 능력이 된다면 그것도 뭐 그런 방법이죠. 저도 그렇게 풀 때가 있습니다. 중국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정보 기억해서 그냥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한자가 많이 낯설고 좀 급하게 시험장에 왔어요. 아직 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해석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럼 요령이라도 있어야겠죠. 그럴 때 부리는 요령을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럼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맞는 방법으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독해 이 부분 설명 마치고요. 자, 마지막 쓰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받점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죠. 근데 받점 문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하는 개사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명구 뒤에 명사 짝꿍이 되어서 주어와 수어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개사구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부서 같은 경우는 마 앞에 놓이고 그다음에 받자문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치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그 이후의 결과를 보충 성분으로 이렇게 많이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문제 3개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처음에 있는 이 제시 단어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시간인가요? 장소인가요? 사람인가요? 장소죠. 왜냐하면 리가 있기 때문에. 트로티는 우리 5급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수업을 들은 친구라면 하도 귀따갑게 들어가지고 이미 암기했을 것 같은데 서랍입니다. 근데 리가 있으므로 그냥 이것을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서랍 속이란 뜻이죠. 그가 있고요. 쇼즈는 빛이에요. 근데 모르겠으면 그냥 넘기셔도 괜찮아요. 첫 차안이 대성 나오기 때문에 펑짜일러는 해석이 어디에 놓았다입니다. 이 짜이 같은 경우는 어려운 말로 결과보라 하고 뒤에 장소나 시간이 오죠. 지금 같은 경우는 리가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장소랑 짝꿍이 되어서 서랍 속에 넣다가 되겠습니다. 바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가 올 테고 주어와 수어 사이에 들어옵니다. 얘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가짜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수어를 먼저 찾아야겠죠. 수어는 아까 팡이었어요. 그리고 팡짜일러에서 뒤에 장소 명사를 이끄는 결과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틸이랑 짝꿍이 되었죠. 그럼 해석해 보면 서랍 안에 넣었다입니다. 주어는 누구예요? 그죠. 그가 서랍 안에 넣었어요. 그렇다면 이 주어와 수어 사이에 부사 어가 오고요. 그중에 지금 개사구인 바 개사구가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이렇게 너무 성분이 확실해요. 얘는 뭐야? 라는 이런 출신이 확신합니다. 근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의 명사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위치상 주어와 수어 사이이기 때문에 주어와 수어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쏙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셨나요? 해석을 해보면 그는 빗을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입니다. 슈즈라든가 초티 이런 거는 듣기나 쓰기 시험에서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나오는 거 또 나오고 나오는 거 또 나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시어는 동사로서 웃다라는 뜻이죠. 띠디, 남동생이. 그 다음에 바 다음에는 어떤 대상이 오겠네요. 남동생이 뭐뭇을 명사가 올 테고요. 떠우도 역시 동사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떠우는 약 올리다, 웃기다, 말이나 행동, 표정, 뭐 이야기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재밌게 하다, 웃기다라는 그런 동사인데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하게 했어요. 약 올리고 웃겼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웃겠죠. 그래서 똥시얼러가 거의 한 단어처럼 붙어 다녀요. 약 올리고 재밌게 해서 웃었다. 똥시얼러 웃겼다. 우리나라 하면 웃겼다.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단 마지막으로 이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할머니. 이제 1월 달 시험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 네,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수로는 또 이고요. 아까 결과보로서 시아어와 그다음에 어기조사 러가 맨 끝에 붙겠죠. 그래서 또 시아어로 하면은 웃겨서 웃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남동생이 누구를 웃겨서 웃게 한 거죠?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외할머니겠죠. 그래서 바다음의 처치 대상 사람은 라오라오가 되겠죠. 다음 보시면 弟弟把姥姥逗笑了. 남동생은 할머니를 웃겼다, 재밌게 들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꼭 외워두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실게요. 일치 하면 날짜고요. 左下角에서 이자오는 모서리 각자이죠. 근데 어느 모서리래요? 왼쪽 아래 모서리. 왼쪽 아래 모서리. 그래서 밑에 보시면 되게 멋진 말로 좌측 하단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장소가 되겠습니다. 모서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징지양이 나왔는데 지금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지금 적중 특강마다 얘기한 것 같은데 주어 앞뒤로 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주어가 혹시 생략됐다 하다면 얘가 무조건 맨 앞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짱이 뒤에 명사가 나오면 바자처럼 뭐뭐 을을이라는 뜻이 있죠. 물론 이 짱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장차 곧이라는 부사어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의 짜이는 역시 결과보어 짜이가 있기 때문에 장소가 와서 어디에 적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수로는 시에죠. 적다, 쓰다. 근데 뒤에 짜이가 있기 때문에 장소 명사 좌측 하단이 와서 좌측 하단에 쓰다가 되겠습니다. 지는 아까 문장 맨 앞에 온다 그랬죠. 그럼 뭐 해주세요? 좌측 하단에 써주세요입니다. 그렇다면 찌양이 지금 단독으로 남고 명사를 치가 남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온다면 얘가 바와 마찬가지로 을을이 된다고 했죠. 그 의미를 봤더니 무엇을 날짜는 좌측 하단에 적어주세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请将日期写在左下角.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해주세요? 날짜를 좌측 하단에 적어주세요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적중 특강 다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항상 적중 특강 이제 마무리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 적중 특강도 있지만 3월 달 것도 있고 2월 달 것도 있고 작년도 있고 김민아 것도 있고 다른 선생님 것도 있고 파고다 것도 있고 다른 학원 것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보시면 그 양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학원도 가면 좋지만 또 학원 가기 좀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막 코앞에 시험을 또 앞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꽤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마다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거는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런 것도 외우지 않으면서 고득점을 바라거나 합격을 원한다면 욕심쟁이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외우셔서 그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